새벽 3시 17분 핸드폰이 울렸을 때 이영수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25년간 밤일을 하다 보니 새벽에 잠드는 게 습관이 됐는데 그날따라 유독 일찍 들어와서 잠들었거든요. 액정에 떠오른 낯선 번호를 보며 그는 한순간 망설였습니다. 60대가 넘어서는 이런 야밤의 전화가 더 무서워지더라고요. 하지만 혹시 은지에게 무슨 일이 생겼나 싶어 서둘러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이영수 씨 되십니까? 따님 이은지 씨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현재 서울대병원 응급실에 계십니다. 처음에는 꿈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 꿈이기를 바랐죠. 하지만 상대방의 목소리는 너무나 차분하고 현실적이었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게 이런 기분일까? 60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절망적인 전화를 받을 줄은 몰랐어요. 지금 뭐라고 하셨나요? 음주운전, 차량과 충돌사고입니다. 의식을 잃고 계신 상태라 보호자분이 빨리 오셔야 합니다. 그 순간 영수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25년간 밤마다 운전을 하면서 크고 작은 사고를 많이 봤지만 내 딸이 당사자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전화를 받기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모든 것이 평범했습니다. 오후 7시 영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은지를 위해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60대 중반이 넘어서는 아침마다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딸을 위한 일이라면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계란말이 하나, 김치찌개, 그리고 은지가 좋아하는 단무지까지 25년 동안 변하지 않은 이들 부녀의 아침 풍경이었죠. 아내를 잃고 홀로 키운 딸이기에 더욱 소중했어요. 아빠, 오늘 면접이야. 떨려 죽겠어. 은지가 잠옷 차림으로 부엌에 나타났을 때의 모습을 영수는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했습니다. 대학교 4학년, 이제 곧 졸업을 앞둔 딸. 키 162cm의 작은 체구에 항상 밝은 미소를 잃지 않는 아이였어요. 마지막 대화가 면접 얘기였다니. 이제 그 면접은 아무 의미가 없어졌는데. 긴장하지 마. 우리 은지 실력이면 어디든 붙을 거야. 그때 영수가 딸의 어깨를 토닥이며 격려했던 그 손길이 마지막이 될 줄 몰랐습니다. 그날 오후 6시 은지는 면접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표정이 밝은 걸 보니 꽤 잘 본 것 같았습니다. 아빠, 면접관들이 되게 친절하게 대해줬어. 아빠, 나 정말 붙으면 첫 월급으로 아빠한테 좋은 것 사드릴 거야. 은지가 영수의 낡은 핸드폰을 보며 웃었어요. 4년째 쓰고 있는 핸드폰이었는데 액정에 금이 가 있었지만 전화 받고 거는 데는 문제 없어서 계속 쓰고 있었어요. 아빠, 오늘은 일찍 들어와. 내일 결과 발표인데 같이 기다려줘. 그래, 12시 전에는 들어올게.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간다고 현관문을 나서며 뒤돌아본 은지의 모습이 유독 예뻐 보였습니다. 아버지 눈에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어요. 새벽 3시 10분, 영수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은지와 함께 면접 결과를 기다리고 좋은 소식이 있으면 근처 식당에서 삼겹살이라도 먹으러 가자고 생각하며 눈을 감았어요. 그런데 7분 후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린 그 전화가 왔습니다. 잠옷 위에 아무 옷이나 걸치고 택시에 올랐습니다. 25년간 서울 곳곳을 누빈 경험으로 가장 빠른 길을 택해 병원으로 향했지만 그 20분이 평생에서 가장 긴 시간처럼 느껴졌어요. 나이가 들면서 점점 감정 조절이 어려워지는데 그날만큼은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은지는 이미 수술실로 들어간 후였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환자 상태가 심각합니다. 뇌출혈과 다발성 골절로 지금 응급수술 중입니다. 의사의 말을 듣는 순간 영수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60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절망적인 순간은 처음이었어요. 아내를 잃었을 때도 딸을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정말 숨이 막혔습니다.
6시간의 수술 끝에 의사가 나왔습니다. 표정만 봐도 좋지 않은 소식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최선을 다했지만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영수의 안에서 뭔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25년간 딸 하나만 보고 살아온 그의 인생의 의미가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느낌이었죠.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본 은지의 모습은 너무나 작고 연약해 보였습니다. 각종 의료기기에 둘러싸인 채 숨쉬기조차 힘들어하는 딸을 보며 영수는 처음으로 신을 원망했어요. 은지야, 아빠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60년 동안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왜 이런 시련을 주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만 해도 단순한 교통사고라고 생각했어요. 음주운전한 놈이 나쁘긴 하지만 그래도 사고는 사고니까 어쩔 수 없다고 체념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게 되면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우리 딸이 면접 본 회사 진광건설, 박민준, 진광건설 회장의 아들. 그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는 단순히 부잣집 아들이구나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3일 후 장례식장에서 그들을 직접 만나고 나서 영수는 깨달았습니다. 이들에게 딸의 죽음은 그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고일 뿐이라는 것을요. 평범한 택시기사 아버지의 마지막 평범한 하루가 끝나고 복수자가 된 아버지의 첫 번째 밤이 시작된 거죠. 은지가 세상을 떠난 지 3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병원 장례식장은 차가운 겨울바람만큼이나 을씨년스러웠어요. 25년간 딸 하나만 보고 살아온 영수에게 이곳은 세상의 끝과 같았습니다. 조문객들이 하나둘 찾아왔지만 대부분 동네 사람들이나 은지 대학 친구들 뿐이었어요. 택시기사가 뭐 대단한 인맥이 있겠습니까? 60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큰일이 닥쳤을 때 기댈 곳이 별로 없다는 걸 새삼 깨달았죠. 그날 오후 2시경 갑자기 장례식장 입구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검은색 벤츠 2대가 나란히 서더니 정장을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 내렸어요. 뒤따라 나온 사람은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였습니다. 차량만 봐도 평범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영수가 평생 모아도 살 수 없는 차들이었거든요. 고인의 아버님이십니까? 저는 박민준의 아버지 박진광입니다. 중년 남성이 정중하게 인사를 했지만 그 눈빛에서는 전혀 미안한 기색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빨리 일을 처리하고 가겠다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저런 표정으로 조문을 오다니 예의라는 게 없나? 옆에 서 있는 젊은 남자가 박민준인 모양이었어요.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가끔씩 휴대폰을 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딸이 죽었는데 휴대폰을 보다니. 장례식장 한쪽 상담실에서 만난 그들은 총 3명이었습니다. 박진광과 박민준, 그리고 정장을 입은 변호사로 보이는 사람까지. 영수는 혼자였죠. 숫자만 봐도 기가 눌리는 상황이었어요. 나이가 들면서 이런 부당한 상황에서 더욱 위축되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먼저 깊은 조의를 표합니다. 이런 불행한 일이 생겨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박진광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회사 미팅에서 하는 인사말 같았어요. 다름이 아니라 이번 사고에 대해 원만하게 합의를 보려고 합니다. 법정에서 다투는 것보다는 서로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요. 합의라는 말이 나오자 변호사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미리 준비해 온 게 분명했어요.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닌 것처럼 너무 능숙하더라고요. 이미 다 계획된 수순이었구나. 변호사가 서류를 펼치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보상금으로 3억을 제안합니다. 3억? 영수에게는 상상할 수도 없는 큰 돈이었습니다. 25년간 택시를 몰아서 모은 전 재산이 고작 5천만 원 정도였는데 3억이라니. 하지만 동시에 모욕감이 들었어요. 내 딸의 목숨값이 겨우 3억이라는 건가?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형사 고발을 하지 말아주시고 언론에도 알리지 마세요. 어차피 죽은 사람은 돌아오지 않잖아요. 법정에서 다퉈봤자 시간만 오래 걸리고 결국 합의로 끝날 겁니다. 죽은 사람은 돌아오지 않는다고? 그게 유족에게 할 말인가요? 박민주는 끝까지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없이 앉아 있었어요. 그 순간 영수는 박민준의 표정을 똑똑히 봤습니다. 미안하다는 기색은 전혀 없었고 오히려 귀찮다는 표정이었죠. 저희는 합의할 생각이 없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지요. 영수가 단호하게 거절하자 박진광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이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협박인가? 박진광이 명함을 놓고 일어섰습니다. 박민주는 끝까지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합의를 거부한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영수는 법무법인을 찾아가 상담을 받았어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음주운전 초범의 반성문까지 제출했으니 실형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껏해야 집행유예 정도가 예상됩니다. 변호사의 말을 듣는 순간 허탈했습니다. 딸을 죽여놓고 감옥도 안 가다니. 착수금만 1천만 원입니다. 1천만 원. 영수의 전 재산의 5분의 1이었습니다. 이런 큰 돈을 법정 비용으로 쓴다는 게 부담스러웠지만 은지를 위해서라면 그 돈쯤은 아까울 게 없었어요. 2주 후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법정. 평생 가보지 못했던 곳이었어요. 방청석에 앉아 재판을 지켜보는데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박민준이 피고석에 앉았습니다. 깔끔한 정장에 머리까지 단정하게 정리한 모습이었어요. 그 옆에는 유명한 법무법인에서 나온 변호사 3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쪽은 변호사가 3명인데 영수는 겨우 1명. 이것부터 차이가 확연했어요.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유족에게 충분한 배상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박민준의 변호사가 유창하게 변론했습니다. 하지만 영수의 눈에는 박민준이 전혀 반성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가끔씩 하품을 하거나 시계를 보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반성? 저런 게 반성이라고? 세 번째 공판에서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박민준이 법정에서 웃고 있는 걸 봤거든요. 변호사와 뭔가 이야기하다가 낄낄거리며 웃더라고요. 딸이 죽었는데 웃다니. 이런 모욕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네 번째 공판에서 판결이 나왔습니다. 2월 15일 영수의 생일 하루 전이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61세 생일을 앞두고 인생 최악의 순간을 맞게 된 셈이죠. 피고인 박민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다. 집행유예. 결국 감옥에는 안 가는 거였어요. 피고인은 초범이며 반성의 뜻을 보이고 있고 합의 의지를 보여 참작한다. 반성의 뜻이라고요? 합의 의지라고요? 언제 제대로 된 사과라도 받았나요? 다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 봉사활동 200시간을 명한다. 봉사활동 200시간. 딸의 목숨값이 고작 200시간의 봉사활동이라니. 이게 정의인가? 이게 법인가? 하지만 영수는 아직 몰랐어요. 이것이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 훨씬 더 끔찍한 진실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요. 판결이 끝나고 박민준이 돌아서는 순간 영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그 눈빛에서 죄송하다는 기색은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제 끝났네라는 안도감이 느껴졌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박민준과 그 가족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승소한 걸 기념하는 것 같았어요. 휴, 이제 끝났네. 운이 없었어. 박민준이 아버지에게 하는 말이 들렸습니다. 운이 없었다고요? 딸이 죽은 걸 두고 운이 없었다고 말하는 거였나요? 그 순간 영수의 안에서 뭔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은지 방에 들어갔습니다. 서랍을 열어보니
은지가 어릴 때부터 써온 일기장들이 나왔어요. 아빠는 세상에서 가장 착한 사람이야. 세상에는 나쁜 사람들도 많은데 아빠는 너무 순수해. 은지의 걱정이 현실이 되었군요. 너무 착하게만 살아온 영수가 바보였던 거예요. 침대 아래에서 먼지가 쌓인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열어보니 영수가 은지에게 선물했던 낡은 녹음기가 들어 있었어요. 중학교 때 영어 공부용으로 사준 건데 은지가 소중히 보관하고 있었나 봅니다. 녹음기를 손에 들고 버튼을 눌러봤습니다. 아직 작동하더군요. 이걸로 저놈들의 진짜 모습을 밝혀내겠어. 은지의 영정사진 앞에 앉아 녹음기를 들고 다짐했습니다. 은지야, 아빠가 반드시 그놈들의 진짜 모습을 세상에 알려줄게. 법이 정의를 실현해주지 못한다면 영수가 직접 증거를 모아서 그들의 죄를 밝혀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25년간 성실하게만 살아온 택시기사의 복수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판결이 나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영수는 평소보다 일찍 운행을 시작해서 박민준 일가의 동선을 파악하는 데 집중했어요. 25년간 서울 곳곳을 누빈 경험이 이럴 때 도움이 되더군요.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은 떨어졌지만 길을 찾는 감각만큼은 여전했어요. 60대가 넘어서 이런 일을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박진광 회장은 매주 화요일마다 강남구청 근처 고급 한정식 집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박민준의 어머니 김미경은 매주 목요일 청담동 피부과에 다녔고 금요일에는 골프 레슨을 받았어요. 그리고 박민준은 주말마다 강남 클럽가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런 부자들의 생활 패턴을 관찰하면서 영수가 느낀 건 우리와는 정말 다른 세상에서 산다는 것이었어요. 그가 밤새 일해서 버는 돈을 그들은 한 끼 식사비로 쓰더라고요. 첫 번째 기회는 김미경에게서 왔습니다. 목요일 오후 2시 청담동 피부과를 나온 김미경이 택시를 잡더군요. 영수는 재빨리 앞으로 나가서 그녀를 태웠습니다. 압구정 로데오로 가주세요. 김미경은 뒷좌석에 앉자마자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나이였지만 성형수술과 관리를 많이 해서 훨씬 젊어 보였어요. 여보세요, 변호사님? 민준이 건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전화가 시작되자 영수는 조심스럽게 녹음기를 켰습니다. 다행히 집행유예로 끝났죠. 그럼 해외 유학은 언제 보낼 수 있나요? 해외 유학이라고요? 판결이 끝나자마자 도피시키려는 건가요? 아니에요. 미국으로 보내려고요. 여기 있으면 또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잖아요. 김미경의 말을 들으며 영수는 치가 떨렸습니다. 또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른다니 자기 아들이 어떤 놈인지 뻔히 알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부모가 자식을 이렇게 말하다니. 그리고 그 택시기사 아버지, 계속 언론에 제보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막을 방법 없나요? 언론 제보라니요? 영수는 그런 시도를 해본 적이 없는데요. 아무래도 그들이 불안해하는 모양이었어요. 그냥 조용히 돈 받고 넘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왜 그렇게 끝까지 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조용히 돈 받고 넘어가라고요? 딸이 죽었는데 15분간의 통화를 모두 녹음했습니다. 김미경은 통화를 마치고 한숨을 쉬더군요. 아저씨, 자식 키우는 거 쉽지 않죠? 갑자기 영수에게 말을 걸어서 당황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 아들도 요즘 말썽이 많아서 걱정이에요. 아이들이 철없이 실수하면 부모가 뒤처리해야 하잖아요. 실수라고 표현하는군요. 사람을 죽인 걸 실수라고. 그런데 요즘 세상이 너무 삭막해져서 조금만 실수해도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수를 두고 하는 말인 것 같았습니다. 물고 늘어진다니 그가 뭘 잘못했다는 건가요? 목적지에 도착해서 김미경을 내려드린 후 영수는 근처 주차장에서 녹음 내용을 다시 들어봤습니다. 박민준을 해외로 도피시키려는 계획 그리고 자신을 방해꾼으로 여기는 그들의 태도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일주일 후 토요일 밤 11시 영수는 클럽 에덴 앞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박민준이 오늘도 이곳에 올 거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이런 곳에서 밤새 기다리는 건 정말 힘들었어요.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결렸지만 은지를 위해서라면 참을 수 있었습니다. 11시 30분경 박민준이 친구들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총 4명이었는데 모두 비싼 브랜드 옷을 입고 있었어요. 새벽 2시까지 기다렸습니다. 야, 오늘 진짜 재밌었다. 근데 민준아, 너 언제 미국 가? 다음 달쯤 아버지가 빨리 보내려고 해. 역시 해외 도피 계획이 구체화되고 있었군요. 그때 박민준이 대리운전을 부르려다가 취소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내가 몰고 갈래? 별로 안 취했어. 야, 너 또 그러면 안 되지. 지난번에 사고 났잖아. 괜찮아. 게다가 집행유예라. 감옥도 안 갔잖아. 아버지가 변호사 잘 선임해 주셔서. 박민준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빠져나간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때 친구 중 한 명이 택시를 잡자고 했고 영수는 재빨리 앞으로 나갔습니다. 박민준과 친구들이 영수의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아저씨, 서초동으로 가주세요. 녹음기를 켰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놓칠 수 없는 기회였거든요. 근데 민준아, 너 그 사고 때 진짜 무서웠지? 처음에는 좀 그랬지. 그런데 별거 아니더라. 초범이라 집행유예 받았잖아. 별거 아니라고요? 사람을 죽인 걸 별거 아니라고? 그 아저씨는 어떻게 됐어? 아, 그 택시기사? 진짜 귀찮게 굴더라. 3억 준다는데도 안 받고 딸 하나 죽었다고. 왜 그렇게 난리인지 모르겠어. 돈 주면 되는 거 아닌가? 딸 하나 죽었다고요? 하나라고요? 그 순간 영수가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25년간 안전운전을 해온 그가 처음으로 실수할 뻔했어요. 요즘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예민해. 그런데 민준아, 너 진짜 반성하고 있어? 반성? 뭘? 사고는 사고지? 일부러 친 것도 아니고 그냥 운이 없었던 거야. 그 여자애가 조금만 빨리 건넜으면 안 부딪혔을 텐데. 그 여자애라고요? 은지를 그 여자애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좀 속 시원한 면도 있어. 속 시원하다고요? 아니, 그 전에 다른 애랑 부딪힐 뻔했거든. 그런데 그 택시기사 딸을 치니까 그 일은 덮어진 거지. 다른 애와 부딪힐 뻔했다고요? 그날 밤에 홍대에서 한 여자애를 치었거든. 그런데 별로 안 다쳐서 그냥 갔어. 뺑소니 했다고? 그런 셈이지. 그런데 나중에 강남에서 또 사고가 나니까 경찰들이 그쪽은 신경 안 쓰더라고. 뺑소니를 했다고요? 그리고 은지 사고가 그걸 덮어줬다고요? 이놈이 연쇄 범죄자였구나. 영수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은지의 죽음이 더 큰 범죄를 은폐하는데 이용됐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미국 가면 상관없어. 시효 지나면 끝이니까.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박민준이 택시비를 계산하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수고하셨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하는 박민준을 보며 영수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지금은 참고 증거를 더 모아야 할 때였거든요. 그들이 내린 후 영수는 근처 편의점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녹음 내용을 다시 들어봤습니다. 박민준의 자백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뺑소니 그리고 은지 사고로 이전 범죄가 덮어졌다는 충격적인 내용까지 이제 확실한 증거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해. 금요일 오후 영수는 여의도 근처에서 운행 중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나온 이유는 박진광 회장의 동선을 더 파악하기 위해서였어요. 기사님, KBS까지 가주세요. 뒷좌석에 앉은 여성은 3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단정한 정장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어딘가 진지하고 날카로운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택시 생활을 하면서 사람 보는 눈이 생겼는데 이분은 평범한 직장인이 아닌 것 같았어요. 혹시 바쁘시지 않으면 잠깐 돌아가셔도 될까요? 취재 때문에 한 곳 더 들러야 해서요.
취재라는 말에 영수의 귀가 번쩍했습니다. 기자인 모양이었어요. 진광건설 본사요. 진광건설이라고요? 박민준 아버지 회사 말인가요?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나? 이건 분명 운명이야. 나이가 들면서 뉴스에 더 관심이 많아졌는데 실제 기자를 택시에서 만나니 신기했습니다. 혹시 기사님, 진광건설에 대해 아는 게 있으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영수가 당황했습니다. 혹시 그가 박민준을 쫓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저는 김수진이라고 합니다. KBS 탐사보도부 기자예요. 명함을 건네받았습니다. 정말 KBS 기자였어요. 평생 택시를 몰면서 이런 높은 분을 태워본 적은 거의 없었는데 뭔가 운명적인 만남 같았습니다. 진광건설의 부정입찰 의혹을 취재하고 있는데 조사하다 보니 더 큰 문제들이 나오더라고요. 혹시 박민준이라는 사람 들어보셨어요? 그 순간 영수의 심장이 멎을 뻔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진광건설 회장 아들인데 얼마 전에 음주운전 사고를 냈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많아요. 김수진 기자의 말에 영수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자신과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니요. 집행유예를 받은 게 말이 안 돼요. 사람이 죽었는데 감옥도 안 가다니. 더 이상한 건 그날 밤에 다른 사고도 있었다는 거예요. 홍대 근처에서 뺑소니 사건이 있었는데 수사가 제대로 안 됐어요. 뺑소니 사건이요? 박민준이 택시에서 한 말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혹시 그 사건들이 연관되어 있을까봐 조사하고 있어요. 영수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기자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말해야 할까요? 지금껏 살아오면서 누군가를 믿는다는 게 쉽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이 기자는 믿을 만해 보였어요. 진광건설 본사에 도착했습니다. 강남구에 위치한 30층 건물이었어요. 이런 큰 건물을 보면 왜 이렇게 위축되는지 모르겠어요. 기사님, 30분 정도 기다려 주실 수 있어요? 30분 후 김수진 기자가 나왔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네요. 기사님, 혹시 억울한 일을 당해본 적 있으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서민들은 조그만 실수에도 큰 벌을 받는데 돈 있는 사람들은 사람을 죽여도 솜방망이 처벌만 받잖아요. 김수진의 말이 영수의 마음에 깊이 와 닿았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다르구나. 진짜 기자 정신이 있어. 혹시 그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에 대해 더 알고 계신 건 있나요? 글쎄요. 아버지가 택시기사라고 들었는데 그분이 얼마나 힘들어 하실지. 그 순간 영수도 모르게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이 기자는 그의 마음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기사님, 괜찮으세요? KBS에 도착할 때까지 더 이상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김수진 기자에 대한 신뢰가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김수진 기자가 정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혼자 살아온 그에게는 누군가를 믿고 의지한다는 게 쉽지 않았어요. 특히 나이가 들면서 더 조심스러워졌거든요. 하지만 혼자 힘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권력에 맞서려면 언론의 힘이 필요했어요. 이틀 후 일요일 오후 영수는 용기를 내어 김수진 기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박민준에 대해 알려드릴 게 있어서요. 한강공원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오후 3시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김수진 기자를 만났습니다. 기사님, 혹시 박민준과 개인적인 관련이 있으신 건 아니죠? 직설적으로 물어보더군요. 사실은 딸이 박민준의 음주운전 사고로 죽었습니다. 김수진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럼 기사님이 바로 그 피해자 아버지시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야 말씀하세요?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기자님을 믿어도 될지. 영수는 그동안 수집한 녹음 파일들을 꺼냈습니다. 이것들을 들어보세요.
박민준과 그 가족들의 진짜 모습입니다. 김수진은 이어폰을 끼고 녹음 파일을 들었습니다. 박민준의 자백, 김미경의 통화, 박태성의 협박성 발언까지 이건 정말 대단한 증거네요. 15분간 모든 파일을 들은 김수진의 반응이었습니다. 특히 뺑소니, 자백은 완전히 새로운 범죄예요. 정말요? 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김수진은 노트북을 꺼내서 뭔가를 검색했습니다. 그날 밤 홍대 뺑소니 사건 기록이 여기 있어요. 피해자는 20대 여대생이었고 현재까지 미해결 상태입니다. 그럼 정말 박민준이 그 사건의 범인일 가능성이 높겠네요. 김수진은 체계적인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기사님의 위치를 이용해서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저는 언론을 통해 압박을 가하는 거예요. 먼저 홍대 뺑소니 사건을 재조명하는 기사를 쓸 거예요. 그러면 박민준 측에서 불안해할 테고 더 많은 실수를 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정말 전문가다운 접근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사님은 계속 그들을 감시하면서 추가 증거를 수집해 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필요하면 다른 기자들도 동원할 수 있어서요.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습니다. 영수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게 된 거죠. 일주일 후 김수진의 첫 번째 기사가 나왔습니다. 홍대 뺑소니 사건 3개월째 수사 진전 없어라는 제목이었어요. 기사에는 그날 밤의 정확한 시간대와 사고 지점이 자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박민준의 이름은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아는 사람이 보면 연관성을 눈치챌 수 있게 썼더라고요. 기사가 나간 다음 날 영수는 박민준의 반응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야, 너 그 기사 봤어? 홍대 뺑소니 사건 말이야. 갑자기 왜 그걸 다시 파는 거지? 박민준이 초조한 목소리로 친구에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역시 불안해하고 있었군요. 효과가 있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야. 김수진에게 전화했습니다. 기자님, 효과가 있어요. 박민준이 완전히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죠. 이번에는 더 직접적으로 압박해 보겠어요. 언론과 함께하는 복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영수 혼자였다면 불가능했을 일이 김수진의 도움으로 현실이 되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든든한 동반자를 만난 건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아직 몰랐어요. 곧 더 충격적인 진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김수진의 두 번째 기사가 나간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진광건설 측의 압박이 거세졌고 박민준 가족들의 불안감도 최고조에 달한 것 같았어요. 그날 오후 영수는 평소처럼 회사 본사를 돌면서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박민준이나 그 가족들을 우연히 태울 기회를 노리고 있었죠. 여의도 국회의사당으로 가주세요. 드디어 박진광이 영수의 택시에 탔습니다. 며칠 전부터 계속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 같았어요. 평소보다 얼굴이 많이 상해 보였거든요. 60대가 넘어서는 스트레스가 바로 얼굴에 나타나는 법이죠. 차가 출발하자마자 박진광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민준아? 아들 박민준의 전화였습니다. 영수는 즉시 녹음기를 켰어요. 아버지, 큰일 났어요. 그 기자가 계속 파고들고 있어요. 박민준의 목소리가 전화기를 통해 들렸습니다. 완전히 패닉 상태인 것 같았어요. 진정해. 무슨 일인지 차근차근 말해봐. KBS 기자가 저한테 직접 연락해 왔어요. 그날 밤 홍대에 있었느냐고 묻더라고요. 김수진이 직접 접촉했군요. 계획대로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 답했어? 모른다고 했죠. 그런데 계속 추궁하더라고요. 걱정하지 마. 증거가 없으면 어쩔 수 없어. 아버지,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박민준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무슨 문제? 그날 밤에 누가 저를 봤을 수도 있어요. 누가 봤다고요? 누가 봤다는 거야? 그 택시기사 딸이요.
은지라는 애가. 그 순간 영수의 심장이 멎을 뻔했습니다. 은지가 박민준을 봤다고요? 뭐라고? 자세히 말해봐. 그날 밤 홍대에서 뺑소니하고 나서 강남으로 오는 길이었잖아요. 그런데 신호등에서 잠깐 멈췄는데 옆에서 지나가던 그 애가 저를 봤어요. 확실해? 네, 분명히 저를 봤어요. 눈이 마주쳤거든요. 영수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은지가 박민준의 첫 번째 범죄를 목격했다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 처음에는 그냥 지나갔죠.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 애가 증인이 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박진광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그래서 고의로 들이받은 거예요. 고의로 들이받았다고? 딸을 고의로 죽였다는 말인가요? 뭐라고? 고의로 했다고? 네, 목격자를 없애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목격자를 없앤다고요? 은지를 목격자라고 불렀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정말 이성을 잃을 뻔했어요. 미친놈아. 그럴 거면 왜 미리 말하지 않았어? 급했잖아요. 그 애가 신고하면 큰일 날 뻔했어요. 박민주는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판단이 옳았다는 듯이 말하고 있었어요. 이런 악마 같은 놈이 세상에 있다니. 그런데 문제는 그 애가 죽기 전에 누군가에게 말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친구들이나 가족들에게요. 그럼 우리가 위험해져요. 그 순간 박진광이 한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이미 늦었어. 어쨌든 증거가 없으니까 버티는 수밖에 없다. 그런데 아버지, 그 택시기사가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뭐? 제가 들은 바로는 그 사람이 언론에 제보하려고 한다던데요. 영수는 언론에 제보한 적이 없는데 그들이 불안해하는 모양이었어요. 그 사람 정체를 정확히 파악해야겠어. 이미 조사해 봤어요. 이영수라는 사람인데 25년간 택시기사로 일하고 있어요. 영수의 이름이 나오자 온몸이 떨렸습니다. 가족은? 죽은 딸 말고는 없어요. 아내도 10년 전에 암으로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개인정보까지 다 파악하고 있었군요. 호랍이라는 사실까지 알고 있다니 정말 무서웠어요. 그럼 별로 위험하지 않겠네. 힘든 사람은 돈으로 해결되니까. 또 돈 이야기를 하는군요. 그런데 아버지, 그 사람이 좀 이상해요. 왜? 돈을 안 받으려고 해요. 3억을 준다는데도. 그럼 더 올려주면 되잖아. 그게 아니라 아예 돈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박민준의 말에 박진광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럼 다른 방법을 써야겠네. 다른 방법이라니요? 무슨 방법이요? 그 사람이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지 못하게 하는 거야. 무슨 뜻인지 섬뜩했습니다. 이런 위협을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어떻게요? 방법은 많아. 택시 운전하는 사람한테 사고가 생기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잖아. 사고를 만들겠다는 뜻이었나요? 나이가 들어서 이런 위험에 처할 줄은 몰랐어요. 통화가 끝나고 박진광이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영수는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방금 들은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은지가 박민준의 첫 번째 범죄를 목격했고 그 때문에 고의로 살해당했다는 사실, 그리고 지금 자신까지 위험에 처했다는 것. 국회의사당에 도착해서 박진광을 내려준 후 영수는 근처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녹음 내용을 다시 들었습니다. 박민준의 자백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25년간 키운 딸이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 계획적인 살인의 희생자였다는 사실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즉시 김수진에게 전화했어요. 기자님, 큰일 났어요. 지금 당장 만나야겠어요. 박민준이 우리 은지를 고의로 죽였어요. 30분 후 김수진이 도착했습니다. 영수의 표정을 본 그녀가 깜짝 놀랐어요. 영수는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박민준과 박진광의 충격적인 대화가 흘러나왔어요. 김수진이 녹음을 들으며 경악했습니다. 단순한 음주운전이 아니라 계획적인 살인이에요. 네,
그리고 저까지 위험에 처했어요. 사고를 만들겠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하지만 증거가 이것뿐이에요. 녹음 파일 하나로 충분할까요? 김수진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법적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언론을 통해 압박하면 더 많은 증거가 나올 거예요. 기사님이 위험하니까 더더욱 빨리 진실을 밝혀야 해요. 김수진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제는 시간과의 싸움이었어요. 하지만 영수는 아직 몰랐습니다. 곧 더 큰 위기가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김수진의 폭탄 기사가 나간 지 이틀째 되는 밤이었습니다. 영수는 모텔방에서 혼자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여러 방송사에서 후속 보도를 하고 있었지만 진광건설 측의 반박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오후 11시 30분 영수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이영수 씨죠? 저는 박민준의 변호사 김철수입니다. 변호사라고요? 이 밤중에 왜 변호사가 전화를 하는 건가요? 왜 이렇게 늦은 시간에? 무슨 일로 전화하셨나요?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은데 혹시 시간 되시나요? 지금요? 너무 늦은 시간 아닌가요? 급한 일이라서요. 따님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은지와 관련된 정보라고요? 무슨 정보인가요? 전화로는 말씀드리기 어렵고 직접 만나야 할 것 같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밤늦게 갑자기 만나자고 하는 것도 그렇고 은지 이야기를 꺼내는 것도 수상했어요. 내일 낮에 만나면 안 될까요? 내일이면 늦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따님이 제 딸이 어떻게 됐다는 거죠? 그때 상대방이 잠시 멈췄다가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따님이 아직 살아계십니다.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무슨 소리인가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 딸은 3개월 전에 장례식은 가짜였습니다. 실제로는 의식불명 상태로 다른 병원에 있어요. 가짜 장례식이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영수는 직접 은지의 시신을 확인했거든요.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이 떨어지긴 했지만 그런 중요한 일을 잘못 기억할 리는 없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제가 직접 확인했어요. 이영수 씨, 제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따님을 살리고 싶으시면 모든 증거를 가져오세요. 모든 증거를 가져오라고요? 무슨 증거요? 그동안 수집하신 녹음 파일들 말입니다. 그리고 김수진 기자와 주고받은 모든 자료들도요. 영수가 가진 증거들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걸 알고 있는 거죠? 만약 거부하시면 따님은 정말로 죽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생명유지 장치로 버티고 있었거든요. 증거를 주면 따님을 살려주겠습니다. 밤 12시 한강 마포대교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영수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이성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으로는 그 한 가지 가능성이라도 매달리고 싶었어요. 나이가 들면서 이런 감정적인 부분이 더 강해진 것 같았습니다. 고민 끝에 영수는 마포대교로 향했습니다. 김수진에게는 연락하지 않았어요. 만약 정말 은지가 살아있다면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밤 11시 50분 마포대교 중앙에 도착했습니다. 한강이 검게 흘러가고 있었고 다리 위에는 찬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정확히 12시가 되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나타났습니다. 차에서 정장을 입은 남자 둘이 내렸어요. 이영수 씨죠? 네, 맞습니다. 제 딸은 어디 있나요? 먼저 가져오신 자료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수는 가방에서 녹음기와 USB를 꺼냈습니다. 그동안 모은 모든 증거들이 담겨 있었어요. 이게 전부인가요? 네, 이게 전부입니다. 이제 제 딸을 보여주세요. 그때 한 남자가 핸드폰을 꺼내서 뭔가를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병상에 누워있는 젊은 여성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은지가 아니었습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었어요. 25년간 딸을 키운 아버지가 딸의 얼굴을 모를 리 없잖아요. 이 사람은 제 딸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분명히 따님이라고. 아니에요.
제 딸이 아니라고요. 그 순간 남자들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이영수 씨, 이미 늦었어요. 자료는 받았으니까요. 뭐라고요? 애초에 따님이 살아있을 리 없잖아요. 그냥 속은 거예요. 저를 속였다고요? 그럼 왜 이런 짓을? 더 이상 우리를 방해하지 말라는 경고예요. 한 남자가 영수의 가방을 빼앗았습니다. 그 안에는 모든 증거가 들어 있었는데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네요. 김수진 기자한테도 연락하지 마세요. 안 그러면 어쩔 건데요? 정말 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택시 사고 말이에요. 협박이었습니다. 노골적인 협박이었어요. 남자들이 차에 타고 떠났습니다. 영수는 텅 빈 가방을 들고 다리 위에 혼자 남겨졌어요. 지금까지 모은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은지를 위한 복수의 증거들이 모두 없어진 거예요. 이제 정말 끝인가?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가는 건가? 다음 날 아침 김수진에게 전화했습니다. 기자님, 큰일 났어요. 모든 증거를 빼앗겼어요. 어젯밤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김수진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기사님, 너무 성급하셨어요. 왜 저한테 연락 안 하셨어요? 죄송해요. 혹시나 해서 이제 어떻게 하죠? 원본 증거가 다 사라졌는데 김수진의 목소리에서 절망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이미 기사가 나갔으니까 뭔가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위에서 더 이상 기사 쓰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왜요? 진광건설에서 법적 대응하겠다고 위협했나 봐요. 확실한 증거 없이는 더 이상 보도할 수 없다고 해요. 법적 대응이라니요. 역시 그들의 권력은 상상 이상이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솔직히 저도 모르겠어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것 같은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거예요. 시간이요? 박민준이 다음 주에 미국으로 떠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정말 끝이에요. 다음 주에 미국으로 떠난다고요? 그럼 정말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가는 건가요? 김수진도 포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언론마저 등을 돌리니 이제 정말 혼자가 되었어요. 그날 오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은지 방에 들어가서 딸의 영정사진을 봤습니다. 은지야, 미안해. 아빠가 모든 걸 망쳤어. 그놈들의 증거를 다 잃어버렸어. 이제 정말 방법이 없는 것 같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갑자기 현관문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낯선 남자가 서 있었어요. 이영수 씨죠? 저는 진광건설에서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무슨 말씀이요? 회장님께서 5억을 제안하십니다. 조건은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 완전히 입을 다무는 것입니다. 5억이라고요? 처음 제안했던 3억보다 늘어났네요. 거부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정말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택시기사에게는 사고가 흔한 일이잖아요. 또 협박이었습니다. 3일 드릴 테니까 생각해 보세요. 남자가 떠난 후 영수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 같았어요. 5억을 받고 조용히 살거나 아니면 정말 위험해지거나. 그날 밤 은지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작은 노트북을 발견했습니다. 은지가 대학교 다닐 때 쓰던 거였어요. 전원을 켜보니 아직 작동했습니다. 파일들을 둘러보다가 아빠에게라는 제목의 폴더를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파일을 열어봤습니다. 아빠,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저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 같네요. 최근에 이상한 일들이 많이 생겼어요. 누군가 저를 감시하는 것 같고 집 앞에서 수상한 사람들을 봤어요. 은지가 감시받고 있었다고요? 그리고 홍대에서 본 그 사고건도 신경 쓰여요. 혹시 제가 목격자라서 위험해진 건 아닐까요? 만약 저에게 정말 사고가 생기면 이 파일들을 경찰에 신고해 주세요. 다른 파일들을 열어봤습니다. 놀랍게도 은지가 그날 밤 홍대에서 찍은 사진들이 있었어요. 사고 현장 사진, 그리고 멀리서 찍은 가해 차량 사진까지. 그리고 마지막 파일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오늘 그 사고 가해자를 또 봤어요.
강남역 근처에서 친구들과 함께 있는 걸 봤는데 분명히 그날 밤 운전자가 맞아요. 혹시 모르니까 몰래 사진을 찍어뒀어요. 파일을 열어보니 정말 박민준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내일 경찰서에 가서 신고할 예정이에요. 아빠 사랑해요. 만약 제가 없어져도 아빠답게 살아주세요.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은지가 마지막까지 영수를 생각해서 증거를 남겨뒀다니 딸이 목숨을 걸고 남긴 마지막 증거였습니다. 은지야, 고마워. 아빠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줘서 이제 다시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모든 것을 포기하려던 순간 은지가 다시 한번 영수에게 힘을 준 거였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은지가 목숨을 걸고 남긴 이 증거로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어요. 하지만 시간이 없었습니다. 박민준이 일주일 후 미국으로 떠난다고 했거든요. 정말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은지의 숨겨진 파일들을 발견한 다음 날, 영수는 김수진에게 연락했습니다. 기자님, 다시 희망이 생겼어요. 은지가 증거를 남겨뒀어요. 정말요? 어떤 증거요? 박민준의 사진과 홍대 뺑소니 사고 현장 사진들이에요. 그리고 박민준이 은지를 감시했다는 내용까지. 김수진의 목소리가 다시 활기를 띠었습니다. 그럼 다시 시작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이번에는 더 신중하게 해야 해요. 네, 이번에는 실수하지 않겠어요. 기사님, 박민준이 내일 모레 미국으로 떠난다고 해요. 이틀밖에 시간이 없어요. 이틀, 정말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박민준을 직접 대면해서 결정적인 자백을 받아내야 해요. 어떻게요? 기사님의 택시를 이용하는 거예요. 위험한 계획이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라이브 방송을 준비할게요. 실시간으로 전국에 내보내는 거예요. 라이브 방송이라고요? 정말 그런 게 가능한가요? 네, 요즘은 핸드폰으로도 라이브 방송이 가능해요. 박민준이 자백하는 순간을 전국에 생중계하는 거죠. 그날 밤부터 영수는 박민준의 마지막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친구들과 만날 거라고 예상했거든요. 이틀째 밤 박민준이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강남의 고급 클럽에서 친구들과 송별회를 하고 있었어요. 새벽 1시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동안의 경험으로 박민준이 언제 나올지 예측할 수 있었어요. 새벽 2시 10분, 박민준이 혼자 클럽에서 나왔습니다. 친구들과는 따로 가는 모양이었어요. 박민준이 손을 들었고 영수는 재빨리 앞으로 나갔습니다. 이제야 기회가 왔구나. 아저씨, 서초동으로 가주세요. 박민준이 뒷좌석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어요. 녹음기를 켰습니다. 이번이 정말 마지막 기회였어요. 택시가 출발하자 박민준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려는 모양이었어요. 형, 나야. 내일 미국 가는 거 맞지? 응, 다 준비됐어. 이제 정말 자유야. 자유라고요? 사람을 죽이고 자유라고 말하는 거였나요? 그런데 형, 그 택시기사 문제는 어떻게 됐어? 아, 그거 다 해결됐어. 증거도 다 회수했고. 영수의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더 중요한 자백을 들어야 했거든요. 그럼 이제 아무 걱정 없이 갈 수 있겠네. 응, 그런데 민준아, 너 정말 그 일 후회 안 해? 뭘? 그 여자애 친 거? 그 여자애라니. 여전히 은지를 그렇게 부르고 있었군요. 후회할 게 뭐 있어? 어차피 목격자였잖아. 그래도 사람을 죽인 건데, 형, 그런 말 하지 마. 나 때문에 산 거야. 나 때문에 살았다고요? 만약 그 애가 신고했으면 나 감옥 갔을 거야. 그럼 우리 가족 망하는 거잖아. 자신의 가족을 위해 은지를 죽였다는 뜻이었나요? 게다가 그 애는 가난한 집 애였잖아. 나랑 바꿔서 죽은 게 오히려 나은 거야. 가난한 집애라고요? 더 가치가 없다는 뜻인가요?
그 순간 영수도 모르게 핸들을 꽉 잡았습니다. 그가 분노로 떨었어요. 이런 악마 같은 놈이. 아저씨, 괜찮으세요? 운전이 이상한데. 박민준이 영수의 상태를 눈치챘습니다. 아, 네. 괜찮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영수는 차를 갓길에 세웠습니다. 아저씨, 왜 갑자기 세워요? 박민준 씨. 영수가 그의 이름을 부르자 박민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저를 아세요? 네, 잘 알고 있어요. 영수는 녹음기를 꺼내서 그에게 보여줬습니다. 방금 하신 말씀이 모두 녹음됐습니다. 뭐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영수입니다. 당신이 죽인 이은지의 아버지예요. 박민준의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방금 전 모든 걸 자백하셨잖아요. 제 딸을 고의로 죽였다고. 그건 농담이었어요. 농담이라고요? 사람을 죽인 걸 농담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수는 핸드폰을 꺼내서 김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미 대기하고 있을 거였어요. 기자님, 결정적인 자백을 받았어요. 지금 라이브 방송 준비하세요. 뭐 하는 거예요? 박민준이 문을 열고 나가려고 했지만 영수가 중앙분리대 쪽에 차를 세워놔서 나갈 수 없었어요. 박민준 씨, 당신은 지금 전국에 생방송되고 있습니다. 김수진이 미리 준비한 라이브 방송이 시작된 거였어요. 시청자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은 박민준이 자신의 범죄를 자백하는 모습입니다.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박민준이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어요. 박민준 씨, 제 딸 이은지를 왜 죽였나요? 저는 안 죽였어요. 방금 전에 목격자라서 죽였다고 하셨잖아요. 그건 박민준이 말을 못하고 있을 때 영수는 은지가 남긴 증거들을 보여줬습니다. 이것은 제 딸이 당신을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홍대 뺑소니 현장 사진도 있어요. 어떻게 그런 게. 제 딸이 목숨을 걸고 남긴 증거예요. 그 순간 박민준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라이브 방송은 30분간 계속됐습니다. 박민준의 모든 자백이 실시간으로 전국에 방송됐어요. 시청자들의 댓글이 폭주했습니다. 저런 인간이 학생이라고? 사람을 죽이고도 저런 말을 하다니. 택시기사 아버지, 너무 불쌍해요. 방송이 끝나고 10분 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누군가 신고한 모양이었어요. 박민준 씨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박민준이 영수를 받습니다. 박민준이 체포된 다음 날 모든 언론이 이 사건을 다뤘습니다. 재벌 아들의 계획적 살인, 택시기사 아버지의 6개월 추적 같은 제목들이 신문 일면을 장식했어요. 박진광 회장도 공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고 진광건설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홍대 뺑소니 피해자에게도 정의가 실현됐다는 점이었어요. 박민준의 추가 범죄가 모두 밝혀진 거죠. 김수진이 영수를 찾아왔습니다. 기사님, 정말 대단하세요. 포기하지 않아서 모든 진실이 밝혀졌어요. 은지 덕분이에요. 딸이 마지막까지 도와준 거죠.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냐고요? 영수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라고 답했어요. 복수는 끝났지만 은지는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제 은지가 억울하게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이 진실을 알게 됐고 정의가 실현됐으니까요. 25년간 성실하게 살아온 평범한 택시기사가 거대한 권력에 맞서서 이긴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요? 복수는 끝났는데 앞으로 영수의 인생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박민준의 재판은 한 달간 계속됐습니다. 전국이 주목하는 가운데 열린 세기의 재판이었어요. 검찰은 1급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살인이라는 판단이었죠. 피고인 박민준은 자신의 범죄 은폐를 위해 무고한 시민을 고의로 살해했습니다. 검사의 논고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영수는 매일 법정에 나가서 재판을 지켜봤어요. 은지를 위해서라도 끝까지 봐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박민주는 변호사와 함께 앉아 있었지만 예전의 오만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3개월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영수에게도 피해자 의견 진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25년간 택시를 몰며 성실하게 살아온 평범한 아버지입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어요. 제 딸 은지는 정의로운 아이였습니다. 남의 잘못을 보고도 그냥 넘어가지 못하는 그런 아이였어요. 그래서 홍대에서 뺑소니 사건을 목격하고 신고하려고 했던 거죠. 하지만 그 정의감 때문에 목숨을 잃게 됐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피고인은 제 딸을 단순히 목격자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은지에게는 꿈이 있었고 미래가 있었어요. 취업을 앞두고 있었고 아빠에게 좋은 것을 사주겠다고 약속했던 소중한 딸이었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참았어요. 저는 복수를 위해 이 재판에 나선 게 아닙니다. 정의를 위해서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피고인이 자신의 죄를 깊이 뉘우치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선고일이 왔습니다. 은지가 세상을 떠난 지 정확히 6개월째 되는 날이었어요. 피고인 박민준에게 1급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무기징역. 박민준이 평생 감옥에서 살아야 한다는 뜻이었어요. 또한 피해자 가족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10억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한다. 10억 원. 하지만 돈으로는 은지를 되돌릴 수 없었죠. 박민준이 수갑에 채워져 법정을 나가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봤습니다. 그는 한 번도 영수를 쳐다보지 않았어요. 재판이 끝난 후 영수는 한동안 무기력했습니다. 6개월간 오직 복수만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제 그것마저 끝나니 허전했거든요. 몇 주 후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홍대 뺑소니 피해자의 가족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그날 밤 홍대에서 사고당한 김지연의 어머니입니다. 저희 딸이 아저씨 딸 덕분에 정의를 찾을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김지연 씨는 다행히 큰 부상을 입지 않았지만 6개월간 범인을 찾지 못해 고통받았다고 했어요. 저희가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데 혹시 시간 되시면 한번 놀러 오세요. 매주 일요일마다 은지 묘소를 찾아갔습니다. 6개월 전부터 시작한 습관이었어요. 은지야, 아빠 왔어. 그 나쁜 놈들 다 잡혔어. 내가 남긴 증거 덕분이야. 묘비에는 은지의 사진이 새겨져 있었어요. 항상 밝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아빠가 택시 다시 몰기 시작했어.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이제 괜찮아. 그리고 내가 도와준 지연이도 잘 지내고 있어. 카페에서 일하면서 대학교도 다니고 있다더라. 바람이 불어와 묘소 주변의 벚꽃 잎사귀들이 흩날렸어요. 은지야, 아빠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복수는 끝났지만 내가 없으니까 뭘 위해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 25년간 택시 핸들을 잡으며 서울 거리를 누빈 평범한 아버지 이영수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복수로 시작됐지만 사랑으로 마무리된 이야기였죠. 은지는 비록 세상을 떠났지만 그녀가 꿈꾸던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일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제 그것이 영수의 새로운 삶의 의미가 되었어요. 택시기사 이영수의 복수는 끝났지만 아버지 이영수의 사랑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며 세상을 조금씩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복수에서 시작된 여정이 결국 사랑과 희망으로 완성된 것입니다.